지금 계속해서 네. 그 한덕수 차출론 출마설 이게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왔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한덕수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슬쩍 또 보도됨으로써 재점화가 되기도 했고. 근데 오늘 결국 마감인데 등록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불씨는 또 안 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최재성 의원이 말씀하신 탄탄대로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길이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탄탄대로였다가 막판에 뒤집기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사출론 나오는 게 대한 그 기시감 있는 우리가 과거의 사례가 있잖아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고 그다음에 그때 한나라당에는 강력한 사실상의 대통령의 가장 큰 제표도 이해창 후보가 있었고 근데 이해창 후보가 그때 제 기억이 30% 중반 정도의 지지율이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20% 초반대 정도였습니다. 여기 노무현 후보가. 그랬을 때 정몽준이라고 하는 국민통합 21의 새로운 후보가 중간에서 나와가지고 한 20% 중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과 노무현이라고 하는 진보와 중도 정도가 통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삽시간에 그냥 이해창 후보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탄탄대로라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역전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아마 과거의 사례 때문에 지금 우리 당 일각에서 한덕수 대표를 이제 옹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은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일단. 2002년의 사례를 생각해서 그 구상을 해볼 수 있는데 구상을 해보려면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잘 생각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탁되고 나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경선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노무현 후보가 경선에서 다 선출된 다음에도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후보 교체론이 계속 바깥을 나왔었죠, 봤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지난주부터 차출론 나오고 또 어떤 친윤 의원들은 연판장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40명 넘게 연판장에 서명했다는 분들이 대부분 친윤들이에요. 계엄에 반대하지 별로 안 했던 사람들. 광장으로 나가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분들이 나서서 한덕수라도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경선 시작 전에 그 이야기를 하면 이 경선은 뭐가 되냐면 그냥 마이너리그가 되는 겁니다. 경선 흥행을 힘을 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반명 빅텐트를 해서 외부에 있는 그 한덕수 총리 같은 신망이 있고 안정감 있고 리더십 있는 사람을 모셔와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친윤이 주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이 주도하면 아까 최재성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계엄, 탄핵, 광장, 친윤, 김민전 뭐 이런 등등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그림을 가장 중심적으로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도해서 빅텐트니까 들어와라.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죠. 한덕수 총리조차도 들어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이것들을 누가 기획했는지 제가 실체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에 하나 대선 승리가 아니라 야 대선 승리는 힘들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건 이미 패배주의가 좀 만연해가지고 대선은 지나고 당권이라도 어떻게 도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특정 인사에 대한 그 당권 장악이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그런 카드로 쓰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해당 행위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덕수 총리 카드라든지 이런 외부의 한덕수 총리를 차출해서라도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는 반면 빅텐트로는 제가 볼 때 시작부터 그다음에 의도 그리고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주목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왜 한덕수 이제 차출론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기겠다는 절박감이 하나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구도 싸움에서 안 되니까 그리고 이 구도를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지금 말하자면 그 일종의 약간 징벌적 요소를 넘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위기감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상대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 사실상 거의 우리가 이제 뭐 인정하다시피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근데 이게 결국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지점은 그 과거에는 우리가 누구를 이제 좋아한다. 그러니까 삼김 시절에는 난 그 사람이 좋아요가 나의 당파성을 드러내는 기준이 됐는데 최근에는 난 누구는 싫어요. 이 사람은 안 돼요가 나의 당파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기준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2년 노무현 모델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은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당시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회창 후보보다는 대단히 개혁적으로 보였고 왼쪽에 있는 권영길 후보보다는 비교적 온건하게 보였어요. 그 가운데를 잘 이른바 공간을 창출해서 파고 들어간 거죠. 국민의힘이 그런 거죠.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두 개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다와 비호감이 높다. 이건 굉장히 공략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러면은 비호감과 박스권에 갇혀 있는 후보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보다는 더 온건하고 그거보다는 더 개혁적인 사람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측면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선거를 가르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런 구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이슈가 등장해 줘야 돼요. 이 현재 추세로는 안 돼요. 두 번째가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 줘야 돼요. 근데 2030이 저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는 떨어져 나가거나 유보하고 있는 기권층을 대거 투표장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이게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차출론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정무적으로 잘 버무려진 후에야 이게 실체적 힘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